다음 광고 보낭칠 이노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 아시죠? 최근에 구매 후기를 우리 정상근 기자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최근에 구매 후기. 네네. 몇 달 전부터 잠을 못 자서 그 유튜브 광고 보고 첫 구매를 해서 일주일을 먹어보고 좋아서 2박스 쟁여놨어요. 아이고 세상에. 가격은 김용민닷컴이 제일 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몸이 살짝 이완되고 편해져요. 그리고 잠들면 숙면입니다. 불러. 저는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한 개를 물에 타 먹어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 효과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잠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만은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않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그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니 뭐 약물 중에 좋은 약물이 어디 있어요. 네, 잠이 안 온다. 수면제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화학약품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 중인데 이게 원래 정가가 8만 원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얼마? 52,000원. 52,000원. 네, 세상에서 엄청 쌉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보낭칠 이노큐. 남편이 발전기라서 이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할 때는 이거 먹이면 됩니다. 네네. 네, 아무 부작용도 없고요. 인간에게도 발전기가 있습니까? 있더라고. 있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이트와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KBS의 방송이 바로 저널리즘 토크쇼 J 아닙니까? 네. 문 닫았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십니까?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는데 방송 방송 자체로는 대단히 KBS에서 앞으로 이런 방송 회분을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아 비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 자기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던 떠들썩했던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 문을 일단 닫았고 시즌 3를 뭐 내년 상반기 중에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선을 보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KB 쪽 설명을 들어봐도 제가 오늘 이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오고 싶어하는 KBS 기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시즌2 개편을 할 때도 제작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고요. 여기서 제작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도본부 기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꺼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근데 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최욱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오기 싫어한다는데 보도본부에서 그것 때문에 없앤 거냐 얘기를 하니까 어제 출연한 KBS 기자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전신이 출발이 미디어 포커스였잖아요. 네네. 미디어 포커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그때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압박, 보이지 않는 압력 그것 때문에 KBS 경영진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미디어 포커스에서 미디어 인사이드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최욱 씨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디어 포커스 당시에 이 변형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리톡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속사정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회를 본 진행자 아나운서가 미디어 포커스 팀장을 맡았던 용태영 기자라고 있거든요. 이 기자가 미디어 포커스를 했던 나름의 어떤 글을 쓴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면 첫 번째가 미디어 포커스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서였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보도본부장과 팀장이 고민을 한다. 통상 1년 정도 미디어 포커스에서 근무한 기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데 미디어 포커스를 지원하는 기자는 많지 않다. 미디어 포커스로 발령을 내면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도 있다. 그 미디어 포커스 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저리톡은 더 심해졌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KBS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생각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어봤대요.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왜 안 오려고 하는지. KBS 기자들의 대략적인 반응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선악이 분명한 프레임으로 시청자 사고를 제한한다. 저리톡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디어 비평 부담스럽지 않다. 다만 저리톡의 편향성이 문제다. 세 번째가 아이고. 저리톡은 미디어 비평이 아니라 정치 비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리톡에 오기 싫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니 똥 굵다. 너희들 똥 굵다. 그래 그렇게 항상 중립적인 편에 서서 좋겠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누구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쌍팔년도 시대의 그런 공정, 중립, 객관 그 잣대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진짜 좀 비겁한 변명이다. 비겁한 거지. 네. 근데 뭐가 중립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중립이라는 게 어느 뭐야? 편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어느 편이라고 인식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립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회주의자만 양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포커스하고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당시 자기들은 미디어 포커스라든가 미디어 인사이드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떤 외압,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불편해하는 KBS 외부의 압력과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거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았던 당시 KBS 경영진의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의지에 의해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리톡하고 미디어 포커스에 가지 않는 거는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만약에 안 들어섰어도 그리고 당시 KBS 경영진이 미디어 비평에 대해서 별다른 터치를 안 했어도 과연 미디어 포커스와 미디어 인사이드가 계속 존속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KBS 내외부의 어떤 그런 불편함과 관계없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KBS 기자들 제가 그때 출입을 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치. 몇몇 기자들을 빼고는 다들 싫어했어요. 왜? 동업자를 까야 되거든. 그렇지. 너무 싫어했어요. 외부 핑계를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권과 무난하게 KBS 구성원들은 특히 보도본부 기자들은 미디어 비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권 타령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 외양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 자기네들이 오기 싫은데 저 프로그램은 편향적이야.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간부가. 근데 내가 나 거기 싫은데요? 이러면 인사발령 못 냅니까? 자, 김용민 기자하고 정상근 기자를 KBS 보도본부 수뇌부가 정상근 기자 정치부, 김용민 기자 경제부. 근데 정상근 기자하고 김용민 기자가 저 싫은데요? 저 정치부 너무 죽어도 싫은데요? 이러면 인사발령 못 냅니까? 그럼 사표 써야지 뭐. 회사 명령 따르기 싫으면 사표 써야 됩니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건 의지가 없었어요. 그게 좀 명백히 부당하고 정말 불이한 그런 명령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석유가 보장하는 혹은 뭐 우리 통상의 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당하고 그리고 하자 없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인으로서. 간부와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리톡이 편향적이어서 부담스러웠다면 그럼 KBS 내 그 많은 프로그램하고 보도본부 내 그런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인사발령돼도 아니 아홉수 인수는 어떻게 나가? 아홉수 인수를 어떻게 나갑니까? 그 지금 바로자 듯한 중립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저는 저리톡 폐지를 보면서 과거와 양상이 다른 점은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내렸어요. KBS는 언론개혁 의지가 사실상 없다. 그 수준과 의지에 있어서 미천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보도본부 내 기자들 본인이 지원해서 저리톡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저리톡 기존 제작진하고 저리톡의 기존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였다라고 해서 논쟁을 하든 토론을 벌이든 글쎄 말이에요. 바로 잡든가 했었어야지. 죽어도 싫다고 거긴 안 간다고 편향적이라고 핑계예요. 제가 봤을 때 핑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진짜 바닥을 보여줬잖아요. 비정규직들 전혀 논의에 참여 안 시키고.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저리톡 폐지를 둘러싼 이 KBS 내 논란이 과거엔 프로그램 주체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좀 약화시키는데 일정한 공로를 했던 주체가 KBS 내 경영진이라든가 보수파였다면 지금은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KBS 내 보도본부 내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과거에 파업에도 참여하거나 이랬던 기자들도 일정 부분 이 저리톡 비판이라든가 저리톡 폐지의 상당 부분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경향이 보인다는 거고요. 결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그냥 그들의 구호였을 뿐이야. 진정성은 없어. 그래서 저는 비주류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비주류.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성 언론의 주류 정규직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선수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영진을 교체하고 일정 부분 내부 개혁을 하는 데까지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그 기존 언론, KBS라면 KBS고 MBC라면 MBC고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교체 싸움이 아니었나. 아, 그러니까 KBS 내에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하고 참을 먹었던 사람들하고 그 싸움이었다. KBS의 방송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이 네. 지난 탄핵 국면 이후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있었다. 100% 단정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고질적인 언론 내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KBS 문제, 출입처, 기자단,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KBS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KBS 기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똑같이 침묵했다고 보거든요. 무슨 노력을 했었나? 저리톡이 생기고 지금까지 참아온 거. 어쨌든 그 싸움 과정에서 막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깊은 고민도 듣고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으니까 뭐 KBS 기자 정도 되면은 뭐랄까요? 하여튼 그분들께는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온실속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뭔가 이제 바깥에서 자기들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시스템을.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지 그 둥지 밖으로 좀 밀려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았겠지만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자기는 다른 부서 가면 됩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달라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네, 해고하고 달라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같은 방송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수년 동안 하고 몇 개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런데 프로그램이 폐지되는데 나는 그냥 부서로 돌아가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KBS뿐만이 아니고요. 방송사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고 저는 관행이라고 아니 뭐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방송사 관행 아닌가 이런 것에 안주하면서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든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방송사 개혁 진영이건 그전은 경영진 속에 있었던 구성원들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들이 바라봤을 때. 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리톡이 단순히 무슨 뭐 미디어 비평 이런 게 KBS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미디어 비평이라고 하고 그 저리통 내에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도 많이 다루고요. 전태일 열사 문제도 다루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 내부에서는 똑같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입니다. 네, 고액 연봉의 언론 노동자들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고액 연봉과 언론인이 합쳐지는 것은 참 불행한 결과를 낳는구나. 고액 연봉과 목사가 딱 붙으면은 또 불행한 결과를 낳듯이 고액 연봉 목사라는 말은 또 고액 연봉 언론인이란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고액 연봉 속에서 언론인이나 목사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기능인으로서 일요일에는 설교하고 또 평일에는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전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지만 다 철학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학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액 연봉이고 고액 연봉이다 못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와 기득권에 함몰되어 있다면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월급 많아져 봐요. 힘없는 돈 없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언론인들도 마찬가지. 비정규직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윤택하고 안전하고 보장이 돼 있는데 이제 70년대 때 기자하면은 지사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영희 선생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고요. 근데 80년대 그 전두환이가 고액 연봉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지. 언론이 일종의 기득권이 돼버렸고 그렇죠. 아니 뭐 고액 연봉이라서가 꼭 문제는 아니죠. 고액 연봉이라도 정신만은 살아 있어서 정말 언론인의 사명, 뭐 종교인의 사명을 잘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집단적으로 이러하다면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제작 인력들의 고통과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느 누가 이 폐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야, 그 비정규직 그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얘기 했겠어요? 나는 안 했다고 봅니다.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고대영 물러나라라고 투쟁했던 그 KBS 새노조겠죠. 이 노동자들은 우리가 새로 KBS를 바꾸려 할 때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와의 약속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약속은 약속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방송사들 일부 기자 그리고 일부 기자보다는 좀 많은 어떤 그런 비중으로 PD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답답한 같은 것도 많이 토로를 하고요. 문제의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체 포지션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소수. 제가 고액연봉만 얘기했는데 우리 워너비 RJ님 말씀처럼 네. 많이 배웠다. 고학력이다. 여기에 따른 우월의식. 그것도 자기들이 또 공채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이너서클에 속하지 못한 비정규직이라든지 외부 출연자들에 대해서 좀 깔고 보는.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안 따라오면은 다음엔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또 모종의 어떤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여기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이 문제에서 KBS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필리버스터 때 한마디 했잖아요. 경영 한겨레 KBS MBC 법조기자단 해체하라고. 못하지 어떻게? 아니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없애는 판에 뭘 그런 걸 기대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에이, 참. 홍익표 의원의 발언이 동아일보는 막말이다 뭐 이런 사설도 썼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이 저런 얘기 하기 전에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우리 기성 언론 중에서 언론개혁의 연대에 동참해야 될 최소한의 그 언론사가 있다면 홍익표 의원이 얘기한 경영 한겨레 KBS MBC 정도거든요. 그나마 뭐 기자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액션이라든가 내부 논의가 가능한 전 언론사가 뭐 오마이뉴스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 언론 중에 이 5곳의 언론사 가운데 내부 논의를 좀 착수한 곳은 KBS였잖아요. 나머지는 아예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KBS도 지금 논의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 이미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는 이거 어떻게 나름의 대안을 좀 내고 구성원들 의지도 좀 모으고 중지도 좀 모으고 근데 이런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는데도 정작 해당 언론사는 조용해요. 아무런 리액션도 없고 반응도 없고 심지어 굉장히 황당한 이런 기자단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는 당연히 앞서 언급한 경향, 한겨레, KBS, MBC, 오마이뉴스 이런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 오늘이 썼잖아요. 지금 청와대 기자실에 안마의자 설치 문제 가지고 청와대 기자단이 시끄럽다고 그 기사를 썼거든요.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기자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이, 기자들 다 죽었어요. 뭐가 있어? 거기 소속된 기자단이 다 뭐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폐쇄적으로 기자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한겨레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겨레 경향을 비롯해서 미디어 비평 고정 코너 면 자체 아예 여러 매체부가 한겨레는 있었어요. 그래서 상호 비평이 그나마 좀 있었던 때였다고. 그때 이런 문제 다 썼어요. 지금은 안 쓰잖아요. 언론계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몇몇 군데서 쓰거나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성 언론사 중에 저리톡 같은 데서 언급을 하면은 편향했다 그러고 결국에는 시즌2 없어지고 저는 언론 개혁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예전에 교황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이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다. 단테 아닌가요? 단테 아닙니까? 단테의 아니 신고. 그 얘기를 단테가 한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아니야. 예전에 뉴스토피라고 거기서 그런 말은 한 바 없다. 아, 그래요? 단테는 그런 말 한 바 없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이거죠.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 신채호 선생님이 네. 대표는 그것도 그건 아니란 신채호 걸로 알고 선생님이 그런 있는데. 말 안 했어요. 예. 또 저기 나는 너희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은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이거 저기 볼테르. 볼테르. 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다 누가 한 말이야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위인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전을 썼다든지 뭐 위인전을 썼다든지 그 가운데서 나온 말도 있고 아예 근거도 없이 그 사람하고 엮인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변희재나 뭐 강용석을 보면은 서울대가 얼마나 좀 형편없는 데인지 서울대에 대한 어떤 환상은 다 깨졌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야구 선수 강민호 노동자 강민호야. 노동자 강민호야.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야구 선수 사진을 갖다 실으면서 얘기를 그 야구 선수 강민호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똑같네. 가로세로 연구소에 고상만. 그렇지. 저도 그래서 과거에 썼던 것 중에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보험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괴벨스가 한 말인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진 않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래. 예. 이거는 괴벨스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수법을 분석해 보니까 이 명언에 딱 맞는가 보다. 예. 권력을 주어 보면은 인격을 할 수 있다. 이거 뭐 링컨이 한 말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고. 예. 그러면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톱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가짜 명언 팩트 체크. 예. 이거 인용을 하면 안 되겠구만.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5.18 기념식인가 거기서 어떤 학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점점점 말한 걸 봤는데 저거 좀 체크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그런 일들도 있었고 공영방송에 계신 분들은 고학력자도 많고 또 집안이 잘 삽니다. 기본적으로. 네. 적어도 KBS나 서울 MBC는 채용이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력이라는 표현을 좀 남용해서 죄송한데 말하자면 언론사가 제시한 그런 그 시험을 잘 본 거죠. 전형 조건에 맞아요. 가장 부합하는 인물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실력을 대신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뭐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다 뭐 서울대, 연대고대, 강남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론사 시험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계속 뉴스를 보고 암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랑 또 돈을 벌면서 그 일에 해야 되는 사람이랑은 같은 조건에서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돈 좀 있고 유력하고 근데 나도 그 바탕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보장되는 직장 다니면은 사회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얻은 직업에 대한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 봉사를 해야 될 텐데 그 혜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걸 권리로 알아버리면 참 이런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상파 정규직 기자들이 만드는 이런 무슨 비정규직 보도나 프로그램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80년대에 작가가 이제 그 당시 양담배는 안 되잖아요. 양담배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아 그때는 요걸로 썼겠구나. 네. 예. 귀에는 양담배를 꽂고 말벌로 한데 이렇게. 그렇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예외야.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뭐 노동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뭐 보도를 해가지고 이달에 뭐 기자 상인이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받았어, 좋아, 보도 잘했어. 네가 일하고 있는 곳의 문제는 뭐 어느 정도 너는 해결을 했니? 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너무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건 시기 질투라고 봅니다. 얼마나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습니까? 꼭 비단 찬사뿐만 아니라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핫한 방송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핫한 방송을 해서 괜히 찍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오랜 분규가 있었던 회사에서 드러나는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안온하게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언론사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언론의 문제가 뭡니까?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또 안 져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 나는 그냥 중립의 편에 서겠다. 나는 뭐 아무런 입장을 갖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대중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니 똥 굵다. 그래. 니 똥 굵어. 좋겠다. 똥 굵어서. 어떡하냐 막히면. 예. 좀 그래서 욕을 못하니까. 예. 옛날 같은 경우 야이 그래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KBS 내부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 없애면서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네요. 뭐 환영까지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냥 여기 깊숙이 뭐가 박혀있던 거 툭 떼는 어떤. 자 그래서 저는 뭐 KBS가 이런 상황에서도 뭐 수신료를 올려달라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전사가 돼서 맞서 싸울 겁니다. 꼭 필요한 프로를 없애놓고 나훈아 쇼 때문에 우리가 수신료를 더 줘야 됩니까? 나훈아 쇼? 그러니까 그게 난 KBS 나훈아를 별로 싫어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또 그런 대중문화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은 나는 내가 즐겨보지 않은 나훈아 쇼 때문에 시청률 올라가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KBS 경영진이 제가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 경영진이 참 좋게 말하면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나훈아 쇼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자신이 있다면 자 우리 KBS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미디어 비평하는 저리톡도 있고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설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슬쩍 없애고 들이대는 게 막 나오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중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우파 지향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진정 공정이에요. 나름대로 하기 힘든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문 닫는 과정에서 앞장서가지고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내 구성원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음험하게 물밑에서 프로그램을 흔들어 놓고 가장 결정타는 미디어 포커스 그리고 미디어 인사이드 저널리즘 토크쇼 이 세 프로그램 포함해서요. 네. 가장 많이 KBS에게 칼을 들이댄 게 저리톡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 네. KBS가 2014년 기사에 따르면은 KBS 억대 연봉 최상위직 60%가 보직이 없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무보직이라고 합니다. 보직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한다면 음. 저는 억대 연봉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과연 그런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조간신문 읽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고 그건 3시쯤 돌아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2000년대 후반까지의 풍경이고 요즘은 종이신문도 잘 안 읽는다고. 예. 그렇지. 그러면 뭐 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분들은 빨리 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KBS 스스로 뭐랄까요 인원 감축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벌려야지. 뭐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나훈아쇼 말고는 그래놓고는 수신료를 올려달라. 참 너무 명구스럽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의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없앴어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사내 구성원 어느 누구도 왜 이걸 없애느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청자들만 열을 올리는 노조 이런 성명도 없어요. 예? 노조에서 성명. 노조 성명도 안 나왔어. 안 새 노조 성명도. 알겠습니다. 우리 KBS 안 보는데 KBS 요? 요즘 저희 아내가 보는 방송은 아예 옛날 KBS에서 나왔다 이게. 뭔데요? 빨간 머리엔. 아주 환장합니다. 정말. 아, 진짜요? 아내하고 딸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빨간 머리에. 네.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까?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엔 없는데. 넷플릭스의 빨간 머리엔 진짜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새로 또 만든 게 있습니까? 영화야 영화? 영화. 영화. 시리즈로 나온 거거든요. 음. 진짜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낚시 TV 요즘 또 꽂혀가지고 네. 네, 낚시 TV. 예. 혹시 뭐 우리 아내한테서 수신료 더 받아가시려면은 낚시 방송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우리한테는 낚시였지. 우리가 낚시질을 당했고. 서글프네요. 다음에 또 무슨 언론 민주화 투쟁, 언론 독립 투쟁 뭐 할 때 도움 주나 봐라. 진짜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예. 없어지든지 말든지.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가 언제죠? 12월 21일. 21일. 네. 28일에는 올해 10대 뉴스. 아, 네네. 미디어계 10대 뉴스를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